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계를 아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그 한계에 집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하고 만다 코너에서도 그렇고요. 대저택 서재, 대저택 초대석 때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티핑 포인트인데요.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임계점을 딱 넘는 그 순간 모든 게 단숨에 뒤집히고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사실 누구든 인생에서 한 번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 티핑 포인트를 기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검에도 양날이 있는 것처럼요. 이 티핑 포인트에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티핑 포인트 블링크 아웃라이어.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책들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말콤 글래드웰의 신작이죠.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말콤 글래드웰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 나는 첫 책을 출간했다. 그 전까지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나는 모든 초보 작가들이 그렇듯 끊임없는 자기 회의와 순간적인 희열 사이를 오가며 그렇게 원고를 써내려갔다. 그 책의 이름은 티핑 포인트. 나는 당시 사회적 전염이라는 강력한 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즉, 작은 변화가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 이 사회적 전염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개개인이 잘만 활용하면 엄청나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썼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보라. 움직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곳처럼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정확한 지점을 약간만 밀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읽어봤거나 혹은 제목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티핑 포인트는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결국 시대를 대표하는 책이 되었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티핑 포인트에 그토록 많은 공감을 했던 걸까?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그 시절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고 그 변화가 실현될 거라는 희망을 자기 안에 강렬하게 품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냉전은 끝났고 범죄율과 사회 문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고 미래는 한없이 밝아 보였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나는 작은 것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25년이 흐른 지금은 어떠냐고? 나는 과거에 내가 썼던 글이 낯설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당신은 어떠한가? 25년 전과 비교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삶은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나 역시 변했다. 나의 시선과 생각도 바뀌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달라졌다. 나는 출간 25년을 맞아 티핑 포인트를 다시 들여다봤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왜 이렇게 썼지? 이걸 왜 빠뜨렸을까? 그땐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이제 나는 앞서 말했던 삶에서 살짝 밀어야 할 정확한 지점을 알았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추적에 가까운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파헤쳐보려 한다. 나는 범죄 수사에서 사용하는 감식이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흔적을 분석한다. 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전염을 감식하는 실험을 해보려 한다. 세상을 움직일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의도적이든 무심코든 선의에서든 악의에서든 사회적 전염의 경로와 형태를 바꾸는 선택을 해왔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나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25년 전 나는 사회적 전염의 힘을 그저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어두운 이면과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 티핑 포인트는 언제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모르는 게 약인가? 아는 게 힘인가? 나는 믿는다. 아는 게 힘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리처드가 나를 태우고 자신의 고향을 안내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몇몇 집을 가리키며 그 집을 누가 샀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이곳이 가진 특별함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걸 갖췄어요. 안전한 느낌, 좋은 이웃,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까지 말이죠. 그의 말만 들으면 이곳은 그야말로 현실 속 유토피아였다. 집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이웃 간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듯했다. 리처드는 말했다. 보이시죠? 이곳에서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는 없는 게 없었다. 축구장과 야구장, 테니스 코트, 조깅 코스, 동물농장, 가족 친화적인 골프클럽, 보트와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해변까지 갖춰져 있었다. 그렇지만 이곳은 한 세대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한 주거 지역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의 인기는 급등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리처드는 자신의 고객들을 부유한 노동계급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벌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죠. 여기는 백만장자들의 놀이터는 아니에요.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모두가 가족을 꾸렸죠. 그렇다. 이 동네로 처음 이사와서 리처드에게 집을 산 사람들 모두 자녀를 둔 가정이었다. 리처드는 최근 팔았던 집을 예로 들었다. 남편은 집에서 IT 일을 하고 아내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요. 이 부부는 형편없는 공립학교가 싫다면서 이곳으로 왔죠. 아이를 키우기에 완벽한 환경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집들을 판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까?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었다. 다만 더 크고 좋은 집을 구해 이동했을 뿐이다. 리처드는 이 동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곳에는 연립주택이 없어요. 모두 단독주택이죠. 집주인 비율이 90% 이상이고 월세집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됐죠. 그래서 이곳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스포츠를 즐기고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는 적당한 표현을 찾으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일종의 동료의식이 강한 곳이죠. 동료의식, 그럴듯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동네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다. 이곳은 하나의 배타적인 세계였다. 리처드가 소개한 이 동네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관리된 공동체, 완벽한 삶을 제공한다고 믿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인터뷰한 이곳 주민들은 모두 이웃들을 전부 알고 있고 누구의 집이든 언제나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이상적인 곳처럼 들렸죠. 아이를 키우기에 완벽한 환경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에 산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는 특권 같았습니다. 이 동네의 고등학교는 인근 지역에서 최고의 명문 중 하나로 손꼽혔다. 운동 역시 어떤 종목이든 우승이 기본이었다. 완벽한 집, 완벽한 학교, 완벽한 스포츠팀, 완벽한 인프라, 그리고 완벽한 공동체까지. 그런데 정말 완벽했을까? 이 지역의 아이들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곳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예외 없이 활발해야 했고 인기가 많아야 했으며 학업에 뛰어날 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했다. 이 공동체를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압박받는 삶, 청소년 자살의 사회적 뿌리와 그 해결 방안이었다. 그들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섬뜩할 만큼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일관되게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동체 의식이 아니었다. 절대적으로 동일한 가치관을 강요하는 일종의 사회적, 문화적 압력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고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뜻과 같았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압박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말하는 단어는 바로 성취입니다. 공부와 스포츠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성취 말이죠. 이곳에서 성취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어린 나이부터 성적, 스포츠, 대외활동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했고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 결과 이 마을 아이들은 실패를 허락받지 못했다. 칭찬은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겼고 좌절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끝없는 자기 검열을 하며 살아간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기대 자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것이란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보호막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사실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쌓이고 공유되고 끝내 거대한 압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압박은 한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향마저 결정해버린다. 그렇다. 사회적 전염은 사회가 은연중에 구축한 심리적 감옥이다. 연구자들은 이 공동체가 만들어낸 현실을 마주하며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지역 공동체가 사회적 전염을 촉진한다면 이 공동체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 마을은 따뜻한 공동체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없이 차가운 동네이기도 했다.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완벽한 지역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곳,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이건 비단 이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 역시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동질성을 강요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취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가 자기만의 속도로 걷지 못하고 주어진 길만을 따라 뛰어야 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조련이다. 그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건가? 모두가 다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만약 지금 내가 멈춘다면 나는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 질문에 아니야, 너는 너대로 괜찮아. 너는 그저 너의 길을 가면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사회적 압박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강요되는 순간 그 사회는 단 하나의 정답만을 허락한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것이다. 그러나 강요된 조화는 진정한 조화가 아니다. 그것은 통제이며 억압이며 동시에 무언의 폭력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길을 잃어도 된다. 속도가 느려도 방향이 달라도 괜찮다. 그 길이 멀든 가파르든 평탄하든 자신만의 삶이기에 자신만의 길을 가면 된다. 그러니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남이 아니다. 어제보다 더 나아진 바로 당신 자신이다. 1950년대 미국의 대도시들은 공통된 현상을 겪고 있었다. 남부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인종차별의 억압을 피해 수많은 흑인들이 북부로 이주하고 있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흑인 가족이 백인 거주지로 이사를 오면 백인들은 그곳을 떠났다. 이걸 백인 탈주라고 불렀다. 이 현상은 반복적이었고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단 몇 달 만에 말이다. 실제로 1955년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한 백인 여성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흑인 가족이 아닌가. 그녀는 고민했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의 집 앞에는 화난 백인 이웃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소리쳤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어쨌든 여기를 떠날 거예요. 우리는 괜찮지만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잖아요.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동네의 공기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백인이 아닌 흑인 가족이 이사 왔다는 것. 이후로도 세인트루이스, 뉴욕, 클리브랜드, 덴버, 캔자스시티까지 흑인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백인들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1957년 정치학자 모튼 그로진스는 이 현상을 연구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흑인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는 방사형으로 혹은 동심원을 그리며 확장된다.
그리고 일단 이 변화가 시작되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 그는 이 변화를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라고 불렀다. 특정 비율을 넘어서면 백인들이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임계점은 도시마다, 동네마다 달랐다. 어떤 곳은 흑인 비율이 5%만 넘어가도 백인들이 떠났고 어떤 곳은 20%까지 유지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다. 그 순간이 오면 도시는 단 며칠 만에 백인 거주지에서 흑인 거주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임계점을 가장 빠르게 포착한 사람들은 바로 부동산 업자들이었다. 이 동네는 이제 넘길 때, 즉 팁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집값 폭락할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백인들에게 공포를 심었다. 백인들은 불안해졌고 서둘러 집을 팔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흑인 가족들이 살게 되었다. 그러자 더 많은 백인들이 떠났고 실제로 집값은 더욱 빠르게 떨어졌다. 그 결과 1950년에서 60년대의 미국 도시의 인구 지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공포가 퍼지면 부동산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했다. 임계점이 다가오면 그들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렇다. 백인 탈주는 단순한 이주 현상이 아니었다. 백인들은 자신들이 왜 떠나는지도 모른 채 떠났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면서 미국의 도시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인종적 분리를 향해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가 솔 앨런스키는 백인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백인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흑인들과 함께 살 수 있죠? 5%. 흑인이 존재하지만 백인 주류 사회를 위협하지 않는 비율이라고 말했다. 10에서 15%.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25%.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다. 30%. 워싱턴 DC의 교육감은 단언했다. 30%를 넘으면 백인들은 떠난다. 10년 내에 그곳은 99% 흑인 거주지가 된다. 시카고 주택청장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백인 70%, 흑인 30% 비율로 시작했던 지역이 결국 흑인 98% 지역으로 변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균형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 사이에서 깨진다. 그 선을 넘으면 백인들은 한순간에 떠났다. 이것이 매직 서드, 즉 사회적 균형이 무너지는 임계점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로렌스 트랙트, 이곳은 1950년대 후반 매직 서드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주택단지였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 함께 사는 실험적인 공동체였지만 철저한 규칙이 있었다. 1. 인종 비율이 철저히 조정되었다. 2. 흑인은 절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했다. 3. 같은 인종끼리는 이웃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믿었다. 이 규칙을 지키면 백인 탈주를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임계점을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규칙이 흔들리는 순간이 왔다. 어느 날 공터 한 곳이 팔리게 되었는데 그 땅을 한 흑인 가족이 사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흑인 인구가 3분의 1을 넘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흑인 가족에게 공터를 팔고 매직 서드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그 땅을 다 같이 사들일 것인가? 결국 주민들은 투표를 진행했다. 놀랍게도 흑인 주민들조차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주민들은 돈을 모아 그 공터를 사들였다. 그 결과 그 공터는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 이들의 선택이 옳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 역시 백인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흑인 인구가 3분의 1을 넘는 그런 순간이 오고 말았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 균형 자체가 허상이었던 것이다. 사회적 질서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한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매직 서드를 넘지 않으려는 조작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인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회사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몇 %까지가 적절한가? 이민자가 몇 %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해지는가? AI가 몇 % 이상을 차지하면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는가?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비율을 계산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흑인이 30%를 넘으면 백인들이 떠난다고 말했지만 사실 흑인 30%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은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통계적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만약 백인들이 흑인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면, 만약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집단적 공포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매직 서드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숫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었다. 이건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어디까지를 당신의 한계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계를 아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그 한계에 집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 말들을 지금껏 수없이 당신 스스로에게 반복해왔다.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 나는 책임이 없어. 그럼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세계는 변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